우리가 좀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 경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경쟁을 갖다 먼저 포기하고 누구의 또 품에 안기고 싶어요. 복지 품에.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다 보지 않습니까? 경쟁으로부터 피해서 복지 품에 안기려고 그러는데 이걸 촉진한 게 뭐냐면 국가는 자유롭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국가는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믿게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가는 절대로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누가 구성을 해요? 그건 추상이죠. 정부밖에 없는데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보세요. 머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 도대체 뭐가 지금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새 굉장히 사기꾼들이 뭐냐면 국가는 추상인데 국가는 전지전능하니까 따라서 간섭도 해도 되고 설계도 해도 되고 우리 거기에 품에 안 되고 복지 혜택을 통해서 최소한 민주주의 갖다 우리가 뭐죠?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 안 됩니다. 국가가 전능하다 그러면 설계주의로 가죠. 국가 간섭주의로 가죠. 그러면 국가 의존하는 사람하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국가가 전제한다고 착각할수록 민간이 경제활동이 번화가질 겁니다. 그 혜택은 뭐가 위정자, 가짜, 정치가한테 가는 거고, 그거 보통 모릅니다. 그걸 믿고 기대한 사람들한테 모든 걸 적어줘. 피너리 가는 거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과 똑똑하셔야 돼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육작용을 통해서 좀 배우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말한 대로 어떻게 선이나 아니보다 나쁘냐, 이런 어떻게 패러독스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게으른 선이죠. 선을 얘기하는 사람 늘 항상 이렇게 표방하는 게 있습니다. 선을 표방된 그것이 선이 아니지 않고 맨날 공공을 내세우고 사적인 추구를 한 결과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나서 당선되더라도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페이지니까 그때 가서 뭘 하더라도 지금은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그게 바로 파퓰리즘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단결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 교수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 그렇지만 같이 공유하는 이런 건전한 그 경제 마인드를 쓰면은 선생님들 그 손자, 손녀, 아들을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우쳐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거를 스탠다드한 교본을 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는 변화는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모임거리를 만들어주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도 다 기회 있으시죠. 여기 오시기 위해서 뭐죠? 어떤 일을 들으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이런 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아가시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위너예요. 위너. We are all winners입니다. 우리 다 승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진짜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땀과 눈물, 피 이거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비타민이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칼로리로서 우리 탄수화물, 지방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근육이죠. 지방이 아니죠. 탄수화물 필요하고 술은 아무리 좋아도 칼로리 미치는 것밖에 안 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경제를 갖다 좀 일보는 전사로서 같이 고민하시고 힘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죠? 바른 사회입니다. 다른 사 시민에게 부족하더라도 그냥 애정에 끊어놓지 마세요. 저희 김정호 경제TV의 김정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자 한희갑 박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IQ 게으른 선의는 악의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제목부터 좀 뭐라 그러나요? 우리 상식을 조금 상식에 도전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신 황인학 박사님이십니다. 황인학 박사님은 제 동료였고요. 제가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 최고의 기업 경제학자입니다. 기업 정책, 또 기업 현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황인학 박사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제 다른 경제학자 동료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매우 치밀하고요.
현실 감각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이 기업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욕을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 문제, 영세기업 문제, 재벌 문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황 박사님은 용감해요. 그래서 욕 먹는 소리도 잘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이 꽤 있을 텐데, 네, 학자로서 최고의 그런 지력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황 박사님이 한국경제 IQ 게으른 선의는 아기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하는 역할은 황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죠. 말을 붙이는 역할입니다. 혼자서 선전하려면 또 혼자서 설명하려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제목과 관련된 건데 제목부터. 여기 보면 한국경제 IQ 게으른 선의는 아기보다 나쁘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한국경제 IQ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그냥 이런 단어를 보면 경제학 공부 좀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IQ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이 한국경제 IQ가 어떤 의미인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학적 지식이나 이론에 관한 한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저희 은사하시고 가장 존경하는 박ting건 선생님이 연대 경제학과 교수로 꽤 오래 계셨잖아요. 박ting건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요. 김정호 교수님도 이제 경제학자로서 법학자로서 법경제학에 또 상당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은 그런 그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만 좀 그 현실적인 문제를 경제학적인 지식이나 사고 방식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좀 관찰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경제 IQ라는 것도 뭐 여러 출판사에서 반대했습니다. 이게 한국경제 IQ가 뭔지 잘 모르겠다. 경제학을 넘어서 왜 그런 제목도 그 대안을 제시하던데 저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경제학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우리 모두가 경제학 공부를 안 해도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경제 IQ라고 붙였고요. 경제 IQ는 예전에 뭐 금융 IQ도 있고 또 여러 IQ자 많이 붙지 않습니까? 책을 팔기 위한 또 상술도 많이 있고요. 이 경제 IQ는 제가 창안한 건 아니고요. 본래 그 미국에서도 1970년대에 경제 IQ란 말이 상당히 널리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의 그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기름판 회사들은 떼돈 버는 것 같고 미국도 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졌고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이런 그 반시장 정서나 주장들이 횡행을 했죠. 그때 이제 1971년 보시면은 헤리티지 재단도 그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이 상태로 국민들이 그 경제학적 사고방식 이 상태로 계속 되어가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무너지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경제교육 전파에 힘쓰고 교재 만들고 등등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제 IQ를 이대로 두면은 미국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어려우니 미국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기업들이 앞장서서 좀 뭔가 문제를 개선하자 해서 그때 썼던 용어가 경제 IQ입니다. 딱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경제 IQ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 뜻은 뭐예요? 게으른 선의는 아기보다 나쁘다. 미끼입니다. 미끼예요? 미끼. 네. 요게 게으른 선의 우리 조동근 대표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고요. 뭐 거기 더할 말은 없는데 사실 그 최저임금
재작년에 최저임금이 16% 올릴 때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표현을 사용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선인 아기보다 나쁘다라는 칼럼을 썼던 거였고 최근에 이제 뭐 쭉 제가 글을 정리해서 55일을 추리다 보니까 그쪽 내용이 많더라고요. 모든 정책, 제가 이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모든 정책이나 정부의 그런 뭐 법률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뭐 보건이, 육성이니, 뭐 지원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 결과를 보면은 뭐 되게 이제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통 그 선의로 시작했지만 그 선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용 분석도 해보고 편익 분석도 해보고 좀 천천히 따져볼 게 많았는데 그런 걸 따지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반대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야 이건 선인데 여기 반대하면 너는 비도덕적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많다.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제 악이보다 나쁘다. 악의는 들통이 나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흉계는 들통이 나는데 선의는 잘 들통이 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조금 여담을 덧붙이자면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창하는 겁니다만 이 비슷한 말들이 많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모두 뭐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 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터의 고뇌 요즘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베르테의 슬픔으로 배웠는데 그 뒤 라이덴이 그 소로 영어 소로 슬픔이 아니라 이게 약간 페인 진짜 고통이 따르는 서퍼링이나 페인 이쪽에 해당해가지고 정확한 번역은 고뇌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뇌를 한번 다시 읽었는데 거기 이제 그 서간체지 않습니까? 서간체로 자기 사랑했던 여인 샤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는데 그 첫 번째 편지 중간쯤 보면 첫 번째 편지에 보면 거기는 그렇게 쓰입니다. 흉계나 악의보다는 오해와 나태가 더 위험한 것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 문장에. 그래서 저도 흉계나 악의보다는 그 오해와 나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김성 교수님 안 되시죠? 아니 그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선의로 시작한 그 정책이나 또는 선의로 약속한 것들이 오해로 시작된 게 많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오해라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고치지 않는 나태요. 이 오해와 나태한 결부되면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오해는 입증도 쉽지도 않고 거기다 팩트를 줬는데도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태함까지 곁들이면은 사회가 진짜 힘들어진다. 그래서 요즘 그 뭐 댓글 여론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괴테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한국 사회 지금 키워드는 게으른 선의가 너무 난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팩트 체킹에 상당히 나태하더라. 이것이 결부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게으른 선의, 악의. 문재인 대통령은 게으른 선이에요, 악이에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악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책에 어디를 보면 나옵니까?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 정책의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은 아마 좀 현 정부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가장 많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기업 총수들 불안하는 거 청와대다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거기에 이사회도 아니고 주총장도 아닌데 왜 거기서 그걸 하러 가는지 뭐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관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가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한 2개 정도가 비판하는 내용이 있고 이명박 정부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정부가
뭐 선이냐 악이냐 따지기 전에 모든 정부는 다 선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제가 이만큼 더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뭐 기존에 계속 가던 그런 관성대로 지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미 2010년에도 어렵다 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어렵다 했고 하지만 그걸 되돌리려는 용기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 파퓰리즘에 기반해가지고 조금 더 선의를 덧붙이는 거로 당신이 공짜복지 약속하면 내가 좀 더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 이제 완결판이 이제 현 정부에 와 있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중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살포식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결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경제가 갈수록 엉망이 되는 게 현 정부만의 몫은 아니고 현 정부가 고치지 않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게으른 선이니까 게으른 게 문제네요. 아니야, 저는 악의 같아 이거는. 예. 자, 근데요, 이 경제 IQ가 제일 떨어지는 분야가 이 기업 분야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중소기업 문제 이거.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억이 좀 나는데 정치 경제나 뭐 이런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중소기업 문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심각하다 그러고 대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은 70년대 말 박정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40년 넘게 중소기업에다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은 계속 그러고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이 된 거는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책에 그런 문제들이 꽤 이제 나와 있던데 그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피터팬 신드롬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이 책의 그 3장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책의 구성을 지금 그 책의 글의 내용보다는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전체 그 5개의 그 챕터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아마 이제 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소년이 이제 아버지를 산 이야기라든지 뭐 기회비용에 관한 그 경제학적 기초 개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고요. 2장에서는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세 번째 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 두 가지. 그래서 챕터 3에서는 피터팬 신드롬 작은 것이 아름답지만 않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남아 있고 4장이 규제에서는 불완전과 비효율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 현상에 대한 사례들을 담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규제보다 좀 더 큰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 규칙에 대한 게임 규칙이 귤화이지 귤이 강둑에 넘어가서 심어놓으면은 뭐 거기서 뭐가 난다고 그러죠? 진짜가 이게 탱자가 난다고 그러죠? 귤이 탱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달라지면 귤이 탱자로 바뀔 만큼 제도는 힘이 세다. 여기는 제도는 출생과 사망일도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달라져요. 세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서울시만 해도 연말 출생자보다 연초 출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 늘어나요. 서울에서. 그게 그 선행학습을 시키려면 연말에 출생했다고 신고하는 것보다 연초에 출생했다고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답니다. 이런 식의 그 제도는 힘이 세다는 거였고 마지막 6장에서는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 워낙 유명한 유튜버라서 날카롭게 질문하시는데 3장에서 이제 그렇게 작은 것이 아름답지만 않다 라고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본격화된 건 1987년 이후에 이제 법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경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많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중소기업을 지원 보호해주는 그런 법령만 해도 한 1,3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면은 공짜 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GDP 대비 그 재정 지원도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왜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룬 것이 아마 이 3장 이야기인데요. 피터팬 신드롬이죠. 나는 크는 게 싫어요. 나는 정부 지원과 보호의 온상에서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2010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느 중견기업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중견기업인이 내가 중견기업을 해봐서 하는데 중견기업이 됐더니만 중소기업 때 받던 지원 혜택 160개가 사라지고 삼성에게 부과되는 대기업 규제가 들어오니 내가 어떤 사람이 기업을 키우려고 하게 되냐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던 시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인센티브가 일단 성장하게 되면 그 많던 지원분은 사라지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곧바로 받아야 되고 특히나 상속세에서 혜택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60%, 65%의 상속세를 내고는 자식한테 주기 싫으니까 넘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상속세가 무서워가지고 그 가업을 이어가지 않고 팔아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중소기업은 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의 그 기업 생태계를 좀 열악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인 상태로 있으면 상속세 혜택이 많은가 보죠? 가업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그 중소기업인들은 그게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데 대기업이 되면은 그 공제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시장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규제나 이 제도 규칙들이 보편 타당하지 않고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정부가 편 들어주는 쪽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취약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센티브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대기업의 이제 불공정 경쟁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그런 일이 없어도 대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 책에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도에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를 고치려면 사람한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바꿔줘야죠. 인센티브를 바꿔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수긍을 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책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법치 의식인데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 법을 잘 안 지키는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법 안 지키는 걸로 아주 유명한가 봐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해법에 대해서 그거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아는 사람, 황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야단도 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제 해법이에요, 저는. 근데 황 박사님은 다른 해법을 갖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달라요. 예. 네. 보시면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컨트로버셜한 디베이터블한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법치 관한 교수님의 지적은 저도 많은 분 동감합니다. 법 안 지키기는 이탈리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뭐 형님 동생 합니다. 그 중국보다는 좀 낫잖아요. 예, 중국보다는 좀 네. 낫지만 이제 아직 한번 듀라이지 제도에 관한 거기에는 법치에 관한 이야기 2번 나오는데 이탈리아 사람하고 이제 비교해 놓은 재미있는 일화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법 잘 안 지키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내 법률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는
신호등도 붉은 신호등에도 여럿이 건너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불법이라도 여럿이 하면 괜찮다 안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준법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뭐 동일하는데 그 전에 모두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근데 너무나들 다들 준법 정신 국민의 그런 그 인성이나 소양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비틀어봤습니다. 비틀어본 것도 있고 사실 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5년 국회의원들 5년 임기 동안 만들어내는 법이 한 300~400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한 2~3천 개를 만들어내요.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본인이 국회의장 가서 그 국회 그 법안 가부 투표에서 부표를 던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들어야지 모르고. 그래서 법이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들한테 또는 기업한테 왜 법을 안 지키냐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라의 법은 한 번 만들면은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짜 오래 갈 양으로 생선 구울 때 노자의 말씀에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생선,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하고 함부로 뒤집지 말라고 하는데 번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면 번복하려고 법을 엉망, 불량 입법, 과잉 입법을 만들어 놓고서 국회의원들이 준법 정신, 국민의 준법 정신부터 탓하는 거 이건 문제 원인의 선우가 바뀌었고 해결 방법의 선우가 바뀌었다.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의 인격과 재산 그리고 권리부터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당신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이거부터 좀 한번 문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썼던 거였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들으라고 한 소리였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책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 있는 시간이 4시 50분까지예요. 근데 일찍 끝나면 오늘 참석하신 청중들께 바로 이제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선전을 해주시죠. 네.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냥 이 책은 그 경제학 제가 이제 썼던 책들부터 정책 연구나 논문이나 그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그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써본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읽을지는 독자분들이 이제 결정해서 읽는 건데 아무튼 이 책은 제가 제 자신의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그 단상들을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단상 짤막짤막하게 그 칼럼을 쓴 것은 그 하나의 그 조각천을 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조각천들을 이렇게 어떤 다른 주제를 또 선택해가지고 커다란 보자기를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천을 모아서 하나의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일관된 주제하에 잘 짜여진 무늬인지 아니면 그냥 넉마 누더기 옷일지는 제 자신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보자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서문에 보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황인학 박사님, 예, 북 콘서트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